이번 사례는 수선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이 할아버님은 지금 연세가 70세 되셨어요. 근데 저랑 상담하실 때 목소리로 봐서는 70세 같지 않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 옷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양복점에서 일을 하셨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형님이 양복점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 양복점에 들어가서 바지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님하고 형수님이 워낙 사람 좋으신 분이고 많이 베풀고 그리고 양복점을 이제 어느 마을에서 운영을 하셨는데 그 마을에는 양복점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말로 양복점이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고 지금은 양복들을 맞춰 입는 모습보다는 뭐 백화점이 됐든 어디에 가서 쇼핑센터에 가서 옷을 양복을 사 입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옷을 다 맞춰 입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이 양복점을 그 지역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또 교사, 그냥 선생님들, 또 공무원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이 양복점에 와서 옷을 맞춰 입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복점은 옷을 주문 들어온 옷을 다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밤까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야근을 했는데 야근을 할 때면 형수님이 하루는 뭐 비빔밥도 해오시고 하루는 라면도 끓이시고 이렇게 야식을 늘 부족하지 않게 공급을 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마음이 넉넉하시고 형수님도 마음이 넉넉하시고 직원분들도 다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복점은요, 그 옛날 시대인데도 전문성이라든가 분업이라든가 이걸 상당히 잘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를 만드는 사람은 바지만 만들게 하고 또 자켓을 만드는 분은 자켓만 만드시는 거고요. 또 이렇게 뭐 단추를 단다든가 마무리 작업을 하는 분은 딱 그것만 하시도록. 그래서 일이 철저하게 분업이 잘 되어 있었어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월급을 받으셨냐면 한 달에 얼마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바지는 하나 만들면 얼마씩을 딱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제래요. 100% 성과제라 이분들이 바지를 만약에 이번 달에 100벌을 만들었다. 그러면 원래 받는 금액, 한 벌당 받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수입이 생기니까 야근을 아무리 해도 이분들이 너무 즐겁게 야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니까. 근데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아갔지만 이 가게 자체가 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형님하고 형수님의 운영 그 철학이 많이 들어온 수입은 나 혼자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수입을 이 직원들에게 또 성과급처럼 이렇게 또 할당을 해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혀 불만을 갖지 않고 열심히만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형님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드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양복을 양복점에 가서 맞춰서 입기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옷을 맞추지 않고 사서 입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양복점을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복점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저하고 상담하신 어르신은 바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바지를 만드는 사람만도 여럿, 또 자켓을 만드는 사람만도 여럿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가게 문을 닫게 되니까 이분들이 그 가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년만 일했어도 기술이 전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날 텐데 1년이 아니라 뭐 10년 넘게 몇십 년을 일을 하셨고 게다가 낮 시간에만 한 게 아니라 야간 작업까지 했으니까 바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몇천 벌, 몇만 벌을 만들었을 것 같고 자켓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분들이 되셔 있던 거죠.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이분들은 각자의 기술과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서 가게를 차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어떤 분은 양복점을 똑같이 차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수선집, 수선 옷가게를 차리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 저하고 상담하신 어르신은 수선집을 차리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재봉틀로 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바느질로 뭔가를 한다든가에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자신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의 가게에 어떤 옷이 수선해달라고 맡기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 조금 수선해주겠지, 그거 고쳐주겠지, 요 정도 기대를 갖고 맡겼는데 나중에 찾아갈 때 결과물을 보면 1등급짜리 거의 명품 수준으로 수선을 잘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수선을 맡기러 오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입소문이 나서 이 어르신의 수선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도 역시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대요. 과거형이죠? 있었대요. 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옷을 사 입는 것도 밖에 나갈 일이 있어야 옷을 사 입을 텐데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옷도 안 사 입고 옷을 안 사 입으니까 옷이 필요치 않게 되니까 옷에 대한 수선도 일거리가 없어지고 해서 하루하루 지출이 감소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지금쯤은 선생님 고민되시는 게 이거래요. 제가 이 수선 가게를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폐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옛날만큼 되지 않아요. 수입이 너무너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어르신의 상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수선 가게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접을지에 대한 문의를 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 어르신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양복점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오셨는지 마치 어떤 한 남성의 일대기가 담긴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어르신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형님과 형수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나 혼자 이득을 취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 또 손님을 대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이 지금 상담하신 어르신이 늘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 어르신이 수선집을 차렸을 때 손님이 오시면은요, 옛날에 형님과 형수님이 손님들을 대했던 모습 그대로 본인이 대하셨대요. 그랬더니 실력도 좋았지만 손님들이 이분을 만나고 가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이 수선집을 계속 찾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따뜻하게 봤고요. 이 사례를 같이 의논하면서 결국은 이거예요. 이 수선집을 계속 운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오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마음 자체는 수선집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는 거죠.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지출이 너무 많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제 욕심이지 계속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수선집에 들어오는 수입과 또 매달 나가게 되는 지출을 한번 잘 총합을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수선집을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선집은 그냥 단순한 수선집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이 어르신의 평생의 그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우리 연세가 드시면 인정욕구라는 말을 쓰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로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 욕구를 챙길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내가 참 나이가 들었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난 아직도 참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공간이어서 저는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이 가게를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수입과 지출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총합을 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지출이 너무 크더라. 그러면 그때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만약에 어르신 지출이 수입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라고 결론이 내려졌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선 가게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마음이 있으니까 가게 규모를 좀 줄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게 규모를 줄여서 수입보다 지출이 작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이 가게는 가게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 그건 옛날에 많이 벌으셨으니까. 지금 이후에도 많은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가게가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 사랑방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앞에 말씀드린 다른 얘기보다 이 사랑방이라는 단어에 확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전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게가 앞으로도 사랑방의 역할을 계속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또 노년기가 됐다 해서 계속 이게 흘러가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그대로 안주하시기보다는 뭔가 도전도 해보시고 노력도 해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제안했냐면 어르신이 지금은 예전만큼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쓰실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 매주 무슨 요일에는 복지관이 됐든 집 앞에 어떤 학원이 됐든 가셔서 컴퓨터 교육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르신의 이 수선집이 그냥 수선집이 아니라 수선을 맡기면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너도나도 이 수선집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었어요. 요즘은요, 사람들의 심리가요, 맛집이 어느 먼 곳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수선을 잘하는 곳이 어디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은요, 멀어도 꼭 거기까지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어르신이 운영하는 수선집이 SNS에 온라인상에 이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르신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이 기초적인 기술 정도는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컴퓨터를 좀 배우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일이 줄어들어서 어르신이 시간이 조금 생기셨다라고 하면 계속 여기에서 하루 종일 수선하는 일만 기다리고 수선하는 일만 하시기보다는 다른 일을 조금은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른 일이 뭐냐면요. 노인복지관에서 리폼, 옷을 수선하는 또는 또 새롭게 만드는 리폼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복지관하고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르신이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 생각에는 한 2-3시간 정도만, 일주일에 2-3시간 정도만 할애해 주신다면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 같은 데,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어르신이 리폼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까지 어르신이 해온 일은 내가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살아오셨다고 하면 복지관에서 강사로 활동한다는 건 또 새로운 어떤 설레임이나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셔서 수입이 더 크다, 지출이 그래도 줄어는 들었지만 지출이 더 크지 않다 그러면 가게 그냥 운영하시는 거, 아니면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더라 그러면 가게 규모를 조금 줄여서 운영하시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컴퓨터 활용하시는 거 배우셔서 온라인상으로도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또는 문화센터에서 리폼 강사로 활동하시는 거,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영화 하나를 어르신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오래전이에요.
2008년 엄청나죠. 2008년에 여성 영화제에 가서 봤던 영화인데 참 재밌게 봤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여운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가끔씩 한번 다시 보곤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와 란제리라는 영화예요. 영화 제목이 그렇습니다. 할머니와 란제리.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고요. 스위스 영화예요. 스위스의 아주 시골 마을. 근데 이 시골 마을은 굉장히 보수적인 마을이에요. 보수적인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란제리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그 영화인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에요. 할머니 세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그중에 한 할머니가 옛날에 란제리 만드는 회사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꿈을 접고 시골 마을에서 살고 계시죠. 두 번째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세요. 남편 되시는 분이 편찮으신데 아들이 이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그냥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넣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너 그게 그렇게 귀찮아서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넣어버린다고 한다고? 나는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할머니가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너가 싫으면 내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겠다 해서 운전 면허를 따십니다. 그리고 또 친구 할머니, 세 번째 할머니는요. 복지관에서 컴퓨터 이거를 배우시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할머니들이 시내에 나갔다가 란제리 가게를 보고는 와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는 첫 번째 란제리 회사에 다녔던 할머니가 란제리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컴퓨터 배웠던 할머니가 이 란제리를 온라인상에 홍보를 하시고요. 사진 찍어서 쫙 올려서 홍보를 하시고 그러니까 주문이 막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 들어온 거를 그 할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운전면허 따셨던 할머니가 포장된 거를 싣고 말하자면 우체국에 가서 택배로 붙여주는 그 역할을 그 할머니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딱 단합이 돼서 80 노인들이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좋게 보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라고 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하고 노인복지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할머니들처럼 과연 내가 저렇게 나의 뜻을 함께 해줄 수 있을 만한 정말 좋은 친구 3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말에 맞다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줄 수 있는 친구가 3분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실현시키지는 않았지만 옛날부터 꿈꿔왔던 그 꿈, 지금 내 책상 서랍 어딘가에 들어있을 40년 정도 쾌쾌히 묵혀있는 그런 꿈들이 나한테 아직 남아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꿈까지도 찾아냈다고 하면 과연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내 오래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한테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 3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걸림돌이 생긴다, 아니면 어떤 장애 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그냥 풀썩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이 딱 뾰족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함께 의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잔잔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이야기 함께 해 주셨는데요.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례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